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인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자, 수목 관리학 질의응답 파트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나무의 빙점입니다. 나무의 빙점. 자, 강사님 강의 중에 나무가 어는 빙점이 한 마이너스 70도 정도 되나?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실제 나무의 빙점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은 어떤 게 나무가 언 것인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나무 물관부에서 흐르는 수분이 얼었을 때, 흐르는 물이 얼었을 때, 또는 나무 세포 내부의 물까지 얼었을 때, 세 번째, 세포 내 단백질과 결합되어 있는 수분까지 얼었을 때. 자, 이 중에서 나무 전체가 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3번일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언제 어냐 빙점을 찾아보니까 영하 7에서 8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7, 80도 정도가 나무의 빙점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뿌리 돌림 관련. 뿌리 돌림 후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면 수목 생리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이식 후 바로 유기질 비료를 시비해도 되는 건가요? 자, 우리가 이식을 하면요, 비료를 거의 안 줍니다. 이식하고 나선 거의 바로 비료를 거의 안 줘요. 왜냐하면 뿌리가 손상되기 때문에. 뿌리가 손상되기 때문에 안 주는데, 자, 이식이 아니라 뿌리 돌림은 다른 거죠. 뿌리 돌림은 뿌리를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심습니다. 그쵸? 다시 심기 때문에 이식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다른 비료도 아니고 유기질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뭐가 특징이냐면은 서서히 영양분들이 공급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뿌리 돌림을 하고 서서히 영양분이 공급되는 유기질 비료 정도는 발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작나무. 자작나무는 추운 지역에 사는데 왜 양수로 분류되나요? 자, 양수, 자작나무 이렇게 있죠? 자, 일단 추운 것과 양수는 크게 관련이 없다. 추운 곳에서도 낮이 긴 곳이 있으면은 자작나무는 잘 자랄 것이고, 낮이 만약에 짧은 그늘이 있다. 그늘이 있으면 자작나무는 잘 못 자랄 겁니다. 아마도 우리 그 질문 주신 분께서 추운 거는 겨울이고 겨울은 낮이 짧다. 그러니까 어떻게 양수로 분류될 수 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연관성이 없죠. 이렇게 추운 곳도 낮이 긴 곳이 있고 짧은 곳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간 외과수술 인공수피 두께. 주교재 403페이지에 인공수피를 원래 목질부보다 5mm 낮게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타 교재에 따르면 5cm 낮게 채워서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자, 일단은 저도 찾아봤는데 지금 이 5cm 낮게 채운다고 되어 있는 교재가 우리 기본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자료들 찾아봤는데 그 기본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재가 오류가 아닐까 싶고요. 오류가 아닐까 싶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스케일을 생각해 봤을 때도 여러분 형성층이 숲이랑 거의 붙어 있습니다. 숲이랑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5mm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5cm는 너무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5cm는 형성층을 노출하는 게 아니고 형성층 안까지 파서 물관부까지 가야지 5c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수목이라면. 자, 그래서 보통 수목이라면 5mm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에서 대부분 5mm라고 하고 있어요. 5mm라고. 네. 자, 그 다음에 교목 벌도 관련한 문제. 밑으로 베기가 그루터기 높이를 가장 낮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목 벌도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밑으로 베기는 최소 45도 이상 유지, 그루터기 높이를 가장 낮게 할 수 있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위로 베기와 밑으로 베기. 자, 이게 이렇게 하는 거냐? 이게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 위로 베기, 이렇게 하면 밑으로 베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로 베기, 이렇게 하면 밑으로 베기인데, 자, 위로 베기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를 수가 있죠. 여기서 잘라도 되고 여기서 잘라도 되고 여기서 잘라도 되는데, 자, 최대한도로 잘랐다고 봤을 때 이 정도로 자르면은 그루터기가 이 정도가 남죠, 지금. 그쵸? 근데 밑으로 베기 했을 때는 최대한도로 자른다고 봤을 때 요 정도까지, 요 정도만 남길 수가 있죠, 그루터기를. 그쵸? 요 정도만 남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밑으로 베기가 그루터기를 최소로 남길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주셨던 건데 이상제, 편심생장 관련한 문제입니다. 자, 압축이상제, 신장해상제, 하방편심, 상반편심,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문제도 같이 물어보셨습니다. 6회 기출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고 그 다음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런 경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사지가 있고 경사지에 이런 나무가 서 있다고 볼게요. 이 나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힘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쪽으로 받겠죠.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일단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경사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경사지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힘을 받겠죠. 오케이, 뭔지 아시겠죠, 그거는. 자,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했을 때 침엽수냐 화렵수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이 행동이 달라져요. 이 녀석의 행동이. 물론 나무가 막 움직이진 않지만 이 녀석이 취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요, 앞발로 지지하려고 하고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뒷발로 이렇게 지지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앞발 이렇게 지지하면은, 자, 그림을 죄송합니다. 진짜 못 그려가지고. 자, 이렇게 앞발로 지지하려고 하고, 자, 뒷발로 지지할 때, 자, 이렇게 이렇게 뒷발로 지지하느냐 앞발로 지지하느냐예요. 죄송합니다. 그림 진짜 못 그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앞발로 지지한 녀석은 누구? 화렵수. 그 다음에 뒷발로 지지한 녀석은 침엽수예요. 뒷발로 지지한 녀석은 침엽수인데, 자, 이렇게 지지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자,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앞발로 지지한다고 했어요. 그쵸? 앞발로 지지하기 때문에 앞발을 조금 넓히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은 같은 공간에 힘을 받는 것보다 더 넓은 공간에 힘을 받는 게 힘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힘이 분산돼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생장을 시킵니다. 이 앞부분을, 이 상방향이죠. 상방향. 여기를 이제 생장을 시키고, 침엽수는 뒷발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뒷부분, 하방향을 생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생장과는 다른 생장이 일어난다. 다른 생장이 일어난 목재다라고 해서 이 둘 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상재라고 불러요. 이상한 목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상현상이 나온 이런 목재입니다. 이상현상이 나온 이런 목재가 돼요. 이런 목재가 되는데, 자, 일단 이 화렵수부터 봐볼게요. 화렵수부터. 자, 이 침엽수는 지우고요. 자, 지금 이 화렵수 같이 이런 식으로 자란다고 봤을 때 나무의 밑둥이 요렇게죠. 지금 나무의 밑둥이 요렇게입니다. 나무의 밑둥이 요렇게죠. 그쵸? 자, 나무의 중심이 원래 여기였어요. 원래 여기였는데 지금 나무가 이쪽이 자라나면서 이 중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무의 더 밑으로 갔죠. 더 밑으로 간 것처럼 됐죠. 실제 나무의 중심은 움직이진 않았지만 여기가 자라게 되면서 지금 중심이 한 여기 정도가 됐고, 이게 실제 중심은 지금 밑으로 간 것처럼 됐잖아요. 그쵸? 밑으로 간 것처럼 됐잖아요. 그쵸? 실제 중심이.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하방편심이라고 해요. 기존의 중심이 밑으로 간 것처럼 됐다. 하쪽으로 간 것처럼 됐다라고 해서 하방편심이 됩니다. 하방편심. 자, 그 다음에 침엽수를 봐볼게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리면 이렇게 자랐죠. 여기 자랐죠? 기존에는 이렇게 있어서 중심이 여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자라났어. 여기까지 자라나서 실제 이 밑동의 중심은 한 여기 정도야. 기존의 중심이 어떻게 됐어요? 상방향 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기존의 중심이. 상방향 쪽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엽수 같은 건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반편심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하방편심, 상반편심을 나뉘는데,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중심이 밑으로 흘러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방편심이 된 거고,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이 생장했기 때문에 기존의 중심이 위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반편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고,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늘어난 걸 뭐라고 했었죠? 이상재라고 했습니다. 이상재라고 했었는데, 자,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어요. 좀 과장해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요, 이 녀석들을 끌어당기는 힘일 거예요. 그쵸? 일로 미는 힘은 아닐 거예요. 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지금. 그쵸? 이로 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쵸? 이로 당기는 힘. 이 당기는 힘을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렵수 같은 경우에는 이 당기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신장 이상재라고 불러요.
오케이? 신장 이상제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화렵수 봐볼게요. 화렵수. 자, 화렵수 같은 경우 여기가 자라죠. 이렇게. 여기가 자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디로 힘이 작용해야겠습니까? 얘도 어디로 힘이 작용해야 돼요? 뒤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이쪽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쪽으로 기본적으로 힘 받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힘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중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힘을 받으면 이렇게 압축력이 작용해요. 압축력. 압축력이 작용한 이상제다라고 해서 압축 이상제라고 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화렵수는 하방 편심의 신장 이상제고 침엽수는 상반 편심의 압축 이상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나머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 압축 이상제 신장, 하방, 상방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자, 요 문제를 풀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압축 이상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렵수보다 침엽수에서 나타난다. 맞는 얘기죠? 침엽수에서 압축 이상제, 화렵수에선 신장 이상제. 맞는 얘기. 자, 2번 응력이 가해지는 아래쪽에 형성이 된다. 자, 응력이란 뭐냐면은 받는 힘을 얘기해요, 보통. 응력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라고는 하는데 그냥 받는 힘이에요. 받는 힘이고, 보통 여기 이 나무 같은 경우에 응력을 어디서 받냐? 여기서 받게 될 겁니다. 이 땅과 만나는 요 지점에서 보통 가장 큰 응력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응력이 아래쪽에 형성이 된대요. 응력이 가해지는 아래쪽에 형성이 된다. 자, 압축 이상제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응력을 받고 있는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응력을 받고 있는 아래쪽에 형성이 되는 거 맞는 얘기고, 이것도 맞는 얘기. 자, 가도관 세포벽에 두꺼운 교질 섬유가 축적된다. 자, 요렇게 문장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가도관이 아니고 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관에 대한 얘기고, 도관은 어디 있는 거예요? 화렵수에 있는 거예요. 화렵수. 화렵수에는 교질 섬유가 축적이 됩니다. 가도관에서는 교질 섬유가 축적이 되면 안 돼요. 왜요? 교질 섬유가 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교질은 뭐냐면은, 우리 토양에서 말하는 그 교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질이 뭐냐면은 말캉말캉한, 젤리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젤리 같은 부드러운, 말캉말캉한 그런 섬유예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조직을 말하는 건데, 지금 가도관, 자, 여러분, 압축 이상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압축 이상제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새로 만들어서 지금 대부분의 그 지지를 여기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쓰러지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쪽에서 대부분의 무게를 담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말캉말캉한 그런 섬유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비교적 이 무게, 중력에 대한 무게를 적게 받는 이 신장 이상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교질 섬유로 되어 있어요. 신장 이상제는, 화렵수는, 도관이. 근데 가도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가도관은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딱딱하고 오히려 더 압축력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교질 섬유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말캉말캉한 교질 섬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축 이상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4번. 가도관의 횡단면은 모서리가 둥글게 변형된다. 자, 가도관 같은 경우에는 압축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원래 가도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녀석이 압축력을 받다 보니까 이게 둥그레집니다.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가도관이. 가도관의 횡단면을 딱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둥글게 변한다. 둥글게 변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공극이 생겨요. 공극이 생기다 보니까 목재로서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요. 자, 5번. 신장이상제보다 편심생장 형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저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신장이상제보다 이 압축이상제에서 편심생장이 더 뚜렷하게 일어나요. 보통 그렇다. 요거는 따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런 거는 따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세틸콜린과 가바의 기능. 자, 강의 중 아세틸콜린과 가바 둘 다 흥분 억제작용이 있다고 하신 거로 기억합니다. 아세틸콜린과 가바의 확실한 구분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나무의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예외인 사항들이 너무 많아. 예외인 사항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세틸콜린도 그렇고 이 가바도 그렇고요. 흥분 작용도 하면서 흥분 억제 작용도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세틸콜린은 흥분에 작용을 하는 거고 가바 같은 경우에는 흥분 억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 예외 사항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올 거고 아세틸콜린은 흥분, 가바는 억제, 흥분 억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어떤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시를 뭐라고 들었냐면은 자 녹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 절대기생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녹병 같은 경우에는 인공배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데서만 기생할 수 있는 절대기생체라고 배우고 있지만 녹병 중에서 인공배양이 되는 녀석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녹병균은 절대기생체예요? 이거 애매하죠.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절대기생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기생체라고 일단 공부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쵸? 자, 그 다음에 제초제 작용기작. 제초제 작용기작 중 아미노산 생합성 저해 H02, H09, H10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상세한 과정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대략적으로만 알 뿐이죠. 대략적으로만 알 뿐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아미노산 생합성을 저해하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생합성을 저해할까?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겠죠.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하려는 건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이니까. 그리고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과정들이 있을 텐데 보통 작용기작은요. 이 다양한 과정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안 되게 만듭니다. 한 군데만 안 들어도 지금 이 과정 전체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요런 여기 과정만 딱 끌어내는 거예요. 보통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 정도 알고 있고 그게 어떤 작용이냐? 그게 요런 작용을 한다. 요런 작용들이 있다.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설명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저도 잘 모를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를 뿐더러 작용기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체 작용기작의 세부 기작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지금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5회부터 10회까지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 회차당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파트이죠. 작용기작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공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왔던 것들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계통이 있고 어떤 세부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그 정도로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엽소 관련한 문제예요. 지문 3번에서 엽소란 잎이 타는 현상인데 왜 통풍을 도모하는 건가요? 엽소로 인해 잎이 떨어지면 환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가요? 자, 일단 엽소라는 게 뭐죠? 오케이, 잎이 타는 겁니다. 잎이 타는 현상인데 잎이 왜 타죠? 고온으로 인해서 타는 거예요. 고온으로 인해서. 고온으로 인해서 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 있어요? 통풍? 자, 통풍을 도모하면은 고온이 떨어질 수 있죠. 그쵸? 맞아요. 이 얘기예요, 그냥. 통풍을 도모해서 기온 상승을 막고 그럼으로 인해서 잎이 안 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쵸? 엽소를 막기 위해서는 기온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 주변의 기온을 떨어뜨리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해는 저온 피해냐 건조 피해냐. 한 해는 저온 피해냐 건조 피해냐. 이게 참 헷갈리죠, 그쵸? 한 해는 한자로 쓸 수도 없고, 그쵸? 자, 한 해 피해는 저온 피해인가요 건조 피해인가요? 자, 일단 여러분 그걸 몰라도 풀 수 있게 문제가 주어질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실제 8회 기출 때 한 해 나오고 건조 피해라고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온 피해라고 하더라도 한 해 저온 피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런 거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천연식물 보호제 문제 관련. 이 문제의 실제 의도가 천연, 합성을 구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호제와 살충제를 구분하는 것인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천연식물 보호제는 천연, 합성 이런 걸 나누는 게 아니고요. 보호제, 살충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농약의 기본적인 세 가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농약의 기본적인 세 가지. 자, 우리가 어떻게 나눴었죠? 합성 농약이냐, 생물 농약이냐, 천연식물 보호제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그쵸? 합성 농약은 우리가 잘 아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그리고 작물 생장 조정제까지 다 합성 농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약은 대부분 다 합성 농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생물 농약과 천연식물 보호제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천연식물 보호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천연에서 나온 성분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자, 미생물에서 나온 유효 성분이면 미생물에서 나온 유효 성분을 그대로 사용한 거고, 자, 생물 농약은 뭐냐면은 농약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생물, 미생물이든지 무슨 생물이든지 간에 미생물이나 천연물에서 나오는 성분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인위적인 제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농약인 겁니다. 인위적인 작용이 가해진 거예요. 생물이나 미생물에서 나온 그런 성분들의 인위적인 작용이 가해진 농약인 거예요. 생물 농약은. 천연식물 보호제는 그런 게 가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냥 결합을 해서 쓰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쓰든지. 천연식물 보호제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게 빨라요, 이런 것들은. 자, 첫 번째 비펜트린. 모모트린은 뭐였죠? 우리가 합성 피레스로이드계. 합성 피레스로이드계는 뭐를 이용한 거였어요? 제충국의 피레스린. 그렇죠. 제충국의 피레스린이라는 유효 성분을 만약에 그대로 이용했어. 그러면 천연식물 보호제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합성 피레스로이드계잖아요. 그쵸? 인위적인 어떤 작용이 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천연식물 보호제가 아니고요. 생물 농약으로 들어갑니다. 생물 농약. 그러니까 만들어진 농약이라는 거예요. 유효 성분을 이용하긴 했지만 천연물이나 미생물에 있는 유효 성분을 이용하긴 했지만 인위적인 작용이 가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생물 농약이라는 거고, 자, 다른 것들은 자, 이렇게 제가 좀 써놨거든요. 자, 지베렐린. 지베렐린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그 자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천연식물 보호제로 들어가는 거고. 자, 석회 보르도액.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인 작용이 가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석회 플러스 황산구리인 거예요. 그냥 석회 플러스 황산구리를 그냥 결합한 겁니다. 결합한 거예요. 뭐 화학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연물을 그대로 그냥 결합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식물 보호제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비티균은 뭐예요? 세균 그 자체에 그냥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식물 보호제고. 자, 코퍼 하이드록사이드. 이것도 농약처럼 보일 수 있어요. 농약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 무기구리제, 무기비소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앞에 무기자 들어간 것들은 무기화합물로, 무기모모계 막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무기화합물로서 천연식물 보호제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천연식물 보호제 들어가요. 이게 천연식물 보호제 생물농약 좀 약간 어렵긴 한데, 이 천연식물 보호제 뭐가 들어간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은 이런 문제도 쉽게 푸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지금 11회차 시험 보시는 분들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 마시고 끝까지 텐션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잘 보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도 한 달만 딱 참고 해봅시다. 한 달만 딱 참고 해보시고, 자, 26년도에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빠르게 준비를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전 정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열심히 짧고 굵게 준비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